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모의고사를 같이 진행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에 이어가지고 이제 모의고사형으로 들어왔는데요. 여러분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는 말 그대로 단원별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의고사형은 정말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 치는 딱 20문항 맞춰가지고 만들어진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긴 정말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요, 예습이에요. 뭐 복습도 나중에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예습이 상당히 중요한 과목 파트가 바로 모의고사형 문제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집이나 어디나 항상 수업 들어오시기 전에 꼭 문제를 풀어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 적엔 항상 내가 이걸 몇 분 만에 푸는지를 체크하는 것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아무래도 식품위생보다는 화학이 좀 더 어렵잖아요. 같이 시험 보는 거 과목 중에. 그래서 화학이 좀 더 시간을 투자해야 되다 보니까 식품위생은 조금 빨리 풀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화학이 좀 더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정도 식품위생을 문제를 푸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되게 빨리 푼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에요. 왜냐면 정확하게 문제를 보고 답안을 찾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충분히 시간을 투자를 해서 그만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지를 연습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1회부터 3회까지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텐데요. 우선 보통 1시간에 하나씩 이렇게 나가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문제 다 풀어오셨죠? 1회부터 3회까지. 그래서 여러분 1회부터 3회까지 문제를 풀어보셨을 건데, 보면은 전체가 다 어려운 게 아니라 한두 개 좀 헷갈리는 것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적으면 한 문제, 많으면 한 3문제 정도까지 헷갈리는 문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던 문제라든지 긴가민가 했던 것들, 그 다음에 이건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을 한 문제 내지 3문제 정도 그렇게 해서 출제를 해놨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파악해 가면서, 왜냐하면 모든 문제들이 내가 다 완벽하게 아는 데서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답을 찾아갈 수 있는지를 연습한다라고 항상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1회 모의고사부터 들어가도록 할까요? 자, 1회 모의고사 1번부터 봅니다. 1번은 정말 쉬운 문제죠.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 여러분들이 식중독과 관련된 문제는 가장 기본인데요. 식중독과 관련된 문제가 매번 어렵게 나오거나 그렇지 않아요. 되게 단순하게도 많이 나오는데요. 1번은 단순하게 나온 식중독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요. 김밥 등의 편의식품 등에서 존재할 수 있으며 아포를 생성하는 독소용 식중독균은 이랬네요. 여러분, 독소용 식중독균 중에 김밥 등의 편의식품으로 독소용이다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황색포도상구균 식중독, 보툴리누스 식중독, 그리고 또 하나 세레우스의 구토용이 있었죠. 자, 이 중에서 김밥 등의 편의식품 등에서 특히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황색포도상구균과 세레우스의 구토용을 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아포를 생성한다라고 주어졌으니까요. 뭐만 가능하겠어요? 세레우스만 가능하죠.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의 답 3번이 되죠. 여러분 1번의 답은 3번인데요. 1번에 있는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는 포도상, 황색 포도상 구균이에요. 그래서 김밥 등의 편의식품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아포를 형성하지 않죠. 아포를 형성하지 않는 구균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균의 특징 중에 하나가 편모가 없는 게 특징이었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클로스리디움 보툴리눔은요. 아포를 생성하는 독소형 식중독균이지만요. 김밥 등의 편의식품보다는 통조림, 병조림 같은 이런 식품에서 문제가 됐었죠. 자, 그래서 이걸 딱 정확하게 접목시킬 수 있는 건 3번에 있는 세레우스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세레우스는 구토형과 설사형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중에 구토형이 독소형 식중독으로 분류를 하죠. 반대로 설사형은요, 뭘로 분류가 됐었냐면 중간형 내지는 감염 독소형으로 분류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세레우스는 독소형으로도 분류할 수 있고요. 중간형, 감염 독소형으로도 분류할 수 있었어요. 자, 다음 2번. 다음 중 안식향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라 라고 했는데요. 요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요. 어려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닥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찾기 쉽게 힌트가 숨겨져 있어요.
자, 다음은 안식향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 찾아라 그랬네요. 1번 분자식 주어졌고요. 벤조산이라고 불리는 식품 보존료입니다. 그 다음에 pH 4.5 이하에서는 항균 효과가 강하나 pH 7.0에서는 거의 효과가 없어요. 그 다음에 3번 간장, 과일, 채소 음료, 그리고 기타 음료, 인삼홍삼 음료의 사용 기준은 0.g/kg 이하이다. 자, 그다음에 탄산음료의 경우 파라옥시 안식향산 에틸 또는 파라옥시 안식향산 메틸과 병용할 때요.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과 파라옥시 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의 합계가 0.6g/kg 이하여야 된다. 여러분 이거 아주 그러니까 이게 수치가 나왔네? 나 수치 같은 거 공부 안 했는데 수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수치는 절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수치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함정을 잘 피해서 답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답은 4번이에요. 4번을 찾았으면 제대로 찾으신 겁니다. 자, 뭐 분자식 맞고요. 그 다음에 벤조산, 우리가 벤조이게 시드라고도 하죠. 그래서 벤조이게 시드, 그래서 벤조산이라고도 하는 보존료였어요. 산형 보존료죠. 자, 그 다음에 산형 보존료다 보니까 pH가 낮을수록 효과가 좋았죠. 자, 그래서 pH 4.5 이하에서는 항균 효과가 강하지만요. pH 5.5만 돼도요, 효과가 급감을 해요. 특히 pH에 가장 민감한 게 바로 안식향산이었잖아요. 그래서 pH 5.5만 돼도 급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pH 7.0 되면요, 거의 해리가 되어서요, 효과가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간장, 과일, 채소 음료, 기타 음료, 인삼홍삼 음료 이런 데 사용이 가능했죠. 여러분 4번에 솔직히 이거 수치를 몰라도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던 게 여러분 탄산음료죠. 탄산음료에 파라옥시 안식향산 에틸이나 파라옥시 안식향산 메틸은요. 절대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병용에서 쓸 수 있는 거 뭐냐면 소르빈산이요. 여러분 탄산 음료에 사용 가능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안식향산, 또 하나는 소르빈산. 그래서 여기는 뭐 소르빈산 종류들이 들어가 있었으면 맞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수치를 몰라도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게 문제를 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탄산 음료에 소르빈산을 사용할 수 있는, 파라옥시 안식향산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으면 손쉽게 원래는 찾을 수 있는 문제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답 4번이 되죠. 자, 그래서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에 안식향산과 관련된 또 그 외의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조금 더 보실래요? 자, 안식향산 그러면 대표적인 산형 보존료인데요. 안식향산 같은 경우 안식향산 자체는 지용성이에요. 그래서 물에 잘 안 녹고 유기용매에 용해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나트륨 붙인 이유는 뭐예요? 물에 잘 녹게 하기 위해서 나트륨을 붙인 거죠. 근데 나트륨을 붙이면요, 동일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안식향산이 1.2배를 더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효과가 조금 더 떨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독성은 비교적 낮고요. 인체 내에서 축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인체 내에 축적이 안 된다는 소리는 배설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글리신과 결합을 해서 마뇨산의 형태로요, 오줌으로 배설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사용 기준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사용 기준 여러분 우리 이게 안식향산만 쓸 수 있는 식품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식품이 뭐예요? 과일, 채소 음료예요. 그래서 과일, 채소 음료 전체에 다 쓸 수 있는 건 안식향산밖에 없었죠. 그다음에 탄산 음료는 예전에 안식향산만 쓸 수 있었지만 지금 누구예요? 소르빈산도 같이 쓸 수 있었죠. 자, 그다음에 3번하고 4번에 있는 기타 음료, 인삼홍삼 음료, 간장 여기는요. 안식향산과 함께 또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파라옥시 안식향산 종류들이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쓸 수 있는 경우 병용했을 때 얼마 이하여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겹치는 애들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간장, 기타 음료, 인삼음료 뭐 이런 것들 겹치는 애들. 그래서 안식향산 같은 경우에는 탄산음료에 사용이 가능하지만 탄산음료에 이거 말고도 소르빈산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병용을 했을 때는 얼마 이하여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캐치해낼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답 4번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수치를 몰라도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솔직히 이것도 맞아야 돼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번에 답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3번. 식품위생법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아주 이건 손쉽게 찾으셨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3번에 있는 식품 채취자죠. 자, 그래서 완전 포장된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 제외됐어요? 화학적 합성품이요. 그러니까 식품 첨가물 중에 화학적 합성품이라든지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를 다루는 사람도 다 제외됐었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 가능한 건 3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3번의 답 3번이죠. 자, 그래서 오늘 나누려 했던 프린트 잠깐 보실래요? 건강진단과 관련된 내용. 우리가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건강진단 대상자는 식품과 식품 첨가물을 다루는 사람 모두 다 대상이에요. 근데 제외되는 경우가 있죠. 자, 제외되는 경우 한번 보세요. 자, 우선 첫 번째, 화학적 합성품을 다루는 경우. 그 다음에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를 다루는 경우, 그 다음에 완전 포장된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운반하고 판매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제외됩니다. 건강진단 대상자에서 제외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건강진단 항목 보세요.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장티푸스는요, 식품위생 관련 영업이라든지 집단급식소 종사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장티푸스의 건강진단을 받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횟수 보세요. 매년 1회죠. 근데 뭘 기준으로 매년 1회냐면은요,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매년 1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강진단과 관련된 내용들도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별거 아닐 것 같아서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는데 헷갈리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의 답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4번. 다음 보고독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문제 잘 읽어야 되죠. 옳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옳은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자, 가 테트로독신은요, 다이하이드로퓨란 구조를 가진 분자량 319의 양염기성 물질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양염기성 물질이라서 물에도 용이 안 되고요. 유기용매도 용이 안 됐죠. 그러니까 염기성 물질이다 보니까 산성용액, 식초 같은 산성용액에 용해가 돼요. 그럼 여러분 이게 산성용액에 용해, 녹는다라는 의미죠. 이럴 경우에는 독성은 그대로입니다. 독성은 그대로 존재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독소는 열에 안정적이고 물에 녹지 않지만 산과 알칼리에는 쉽게 분해되어서 무독화된다. 그쵸? 그래서 알칼리에 의해서요, 분해가 돼요. 분해가 되면은요, 그래서 여러분, 용해하고 분해는 같은 말이 아니죠. 용해는 녹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녹아 있긴 하지만 그 물질이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독성은 그대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분해되는 건 쪼개지는 거거든요. 물질이 쪼개져서 다른 물질이 되는 거다 보니까 무독화되는 거예요. 무독화, 독성이 사라져버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의미가 다르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양식복원은요, 독소함량이 없거나 낮은 독성을 보이며 메리복은요, 독성이 강한 반면에 밀복은 무독하다. 그 다음에 나트륨 채널을 방해하는 작용을 하는 신경독소이기 때문에 운동장애에 의한 중추신경계통의 마비, 말초신경의 마비를 일으킨다. 그럼 지금 옳지 않은 거 찾으라 그랬잖아요. 이거 답이 몇 번일까요? 1번 찾으면 제대로 찾으신 거예요. 1번이요. 답 1번입니다. 자, 그럼 왜 1번인지 한번 보실래요? 테트로독신은 다이하이드로퓨란 구조를 가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다이하이드로퓨란 구조를 갖고 있는 건, 고리를 갖고 있는 건 아플라톡신이에요. 그거 다 알고 있는,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봄직한 단어를 갖다 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정확히 모르면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어디서 많이 보던 단어거든요. 아플라톡신에서 봤던 거예요. 자, 테트로독신은 오늘 나누려던 프린트 1페이지에 보시면은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표 밑에 양염기성 물질 찾으셨나요? 자,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 하이드로퀴나졸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이하이드로퓨란이 아니라 하이드로퀴나졸린 구조를 갖고 있는 분자량 319의 양염기성 물질입니다. 자, 나는 왜 틀렸냐면요, 독소는 열에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가열에 의해서 이렇게
보고독은 파괴되지 않아요. 뭐 100도씨에서 1시간 이상 가열해도요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산과 알칼리에는 쉽게 분해되어 무독화된다. 알칼리에는 손쉽게 분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무조건 산이라고 해서 쉽게 분해되지 않아요. 여기서는 산은 강산이어야지만 쉽게 분해가 됩니다. 근데 알칼리는 농도가 낮아도 손쉽게 분해가 되지만 얘는 강산이어야지만 손쉽게 분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식초 같은 초산 같은 이런 데는 절대 분해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식초 같은 용액에는 용해가 되는 거지 식초 같은 데에는 분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산에 쉽게 분해된다라는 표현은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가나가 그래서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다 양식 보고는 우리가 보통 이 보고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기억나세요? 비브리오 속이나 슈도모나스 속이 1차 생산자였잖아요. 그래서 양식을 할 때 그런 균들을 잡게 되면은요, 양식 보고는 보고의 독성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을 수가 있죠. 낮거나 없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메리복은 독성이 강한 맹독이었고요. 그 다음에 밀복은 거의 독성이 없는 무독 보고에 가까웠죠. 그 다음에 나트륨 채널을 방해했죠. 그래서 나트륨이 들어오는 걸 방해해요. 나트륨 이온이 세포내로 유입되는 걸 방해해서 신경마비 증상을 일으켰었죠. 자, 그래서 제대로 그래서 옳지 않은 건 가나에서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의 답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나온 김에 보고독 조금 더 보고 갈까요? 오늘 나누었던 프린트 1페이지 잠깐 보세요. 자, 보고독인 테트로도톡신은요. 독성이 되게 좀 특이한 특징들을 갖고 있었죠. 종류별로, 지역별로, 계절별로, 부위별로 독성이 다 다른데요. 특히 독성이 가장 강한 부위? 난소 부위였죠. 난소가 가장 독성이 강했고요. 간장, 내장, 피부, 근육순이었죠. 그 다음에 그래서 보통 이런 난소가 강력해진 산란기 직전 있잖아요. 그때 특히 독성이 강해집니다. 4월에서 6월. 자, 그 다음에 보고의 종류에 따라서 틀리죠. 건복, 메리복 이런 애들이 맹독이고요. 보통 가시복이라든지 밀복이 무독보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 이런 보고독인 테트로톡신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브리오 속이나 슈도모나스 속균이 1차 생산자예요. 그래서 이 균들을 잘 제거를 하게 되면은 양식 보고는 독성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양염기성 물질로 양염기성 물질 비단백성 독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동물성 자연독은 다 비단백성 독소입니다. 단백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툴리누스 독소 A형보다요 훨씬 분자량도 작고 독성도 약했죠. 비교했을 때. 자, 그다음에 얘는 하이드로퀴나졸린 구조를 가진 양염기성 물질이었고요. 무색이에요. 무미예요. 무취예요. 그 다음에 물이나 유기용매 둘 다 용해되지 않죠. 수용성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용성도 아닙니다. 그리고 산성 용액에 용해될 수 있었죠. 그리고 일광이나 열에도 안정적이고요. 강산이라든지 알칼리에 쉽게 분해될 수 있어요. 그럼 쉽게 분해된다고 해서 뭐 1분 만에 뚝딱 분해되는 게 아니라 보통 20분 정도 걸렸었죠. 그 다음에 소화효소에 의해서도 분해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보고독의 기준 마련되어 있죠. 그래서 껍질과 육질에서 10mU 이하여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독성은 NaCN, 이거 뭐예요? 시아나나트륨이죠. 이런 시아나나트륨의 약 1000배 정도 됩니다. 자, 보통 얘는 신경마비 증상을 일으키는데요. 그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트륨 이온의 세포내 유입을 차단하기 때문에, 억제하기 때문에 신경흥분 전달이 되지 않아서요. 신경마비 증상을 일으킨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고독과 관련된 내용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5번. 캠필로박터균 식중독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에요. 1번. 원인균은 3 내지 15%의 미호기성 환경하에서 생육하며 탄수화물은 거의 분해한다. 원인균은 실온에서 사멸하기 쉽고요. 건조나 산성 환경에도 매우 약하다. 그 다음에 3번, 잠복기가 2에서 5일 정도로 약간 긴 것이 특징이며 장염 발병 후에 드물게 길랑발해 증후군이 발병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4번, 개나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로부터요 감염예도 보고되어 있으므로 애완동물의 위생적 관리가 필요하다. 자, 그럼 여러분 캠필로박터균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라 라고 했는데요.
옳지 않은 건 1번이 됩니다. 자, 원인균은 뭐 3 내지 15%, 책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뭐 3 내지 10%라는 책도 있고, 뭐 10% 이하라는 책도 있고, 지금처럼 3 내지 15%라고 말하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미호기성의 환경에서 생육을 하는 건 맞죠. 근데 탄수화물을 거의 분해한다? 아니요. 탄수화물을 거의 분해 못합니다. 이 균은요, 캠필로박터균은요, 탄수화물 종류들을 거의 분해하지 못해요. 거의 분해하지 못하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몰라도 2, 3, 4번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요. 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으셨을 건데요. 2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 실온에서 사멸하기 쉽고 우리가 실온의 공기 중에서 되게 사멸하기가 어떻다 그랬어요? 쉽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실온에서 그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요. 사멸되기가 쉽죠. 왜냐하면 온도 기준도 얘가 좋아하는 온도 기준이 아니고요. 그럼 보통 여러분 이 캠필로박터균의 최적 온도가 42도씨였잖아요. 그래서 실온에서는 25도씨 이하에서는 생육하기가 어려워지고 거기다 공기에다가 노출까지 하게 되면요. 좋아하지 않은 조건들이 너무 많죠. 이런 경우에는 사멸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건조나 산성 환경에도 약했죠. 그래서 저항성이 엄청 약한 균이 캠필로박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캠필로박터는요. 다른 균과 같이 공존할 때도요. 저항성이 상당히 약해지는 균이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잠복기가 2에서 5일이고요. 그 긴 것이 특징이죠. 근데 캠필로박터처럼 이렇게 잠복기가 긴 것도 뭐 있었을까요? 여시니아도 길었죠. 그 다음에 리스테리아도 침습성인 경우에는 길어질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장염 발병 후에 드물게, 정말 드물게요. 길랑발의 증후군을 일으키기도 했었죠. 근데 대체적으로는 거의 다 그냥 위장 증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개나 고양이의 애완동물로부터의 감염. 왜냐하면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의 장관에도 분포를 하기 때문에요. 정말 간혹이긴 하지만 이런 그 애완동물로부터 감염된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는 있었죠. 자, 그래서 이 중에 옳지 않은 거 1번이 됩니다. 나온 김에 캠필로박터의 특징 좀 보고 넘어갈까요? 오늘 나열했던 프린트 2페이지 잠깐 보세요. 여러분 캠필로박터의 대표적인 거는 제균이죠. 보통 가금류에서 발견되는 게 제균이고요. 그 다음에 콜라이도 있긴 있어요. 콜라이는 보통 가금류보단 돼지에서 더 잘 발견되는 종입니다. 자, 예전에는 비브리오 페투스라고도 불렸었고요. 인수공통병원균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사람, 동물 모두에게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가축이나 가금이나 이런 애완동물의 분변에도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특징을 보시면 그람 음성의 무포자 간균인데요. S자형 간균이었죠. 나선형 내지는 S자형 간균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호기 배양법으로는 전혀 발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호기성인 일종에는 전혀 발육하지 않은 미호기성 균입니다. 상온의 공기 속에서 서서히 뭐예요? 사멸해요. 죽어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놔두면 그냥 죽어요. 자, 그 다음에 산소가 전혀 없는 현기적인 조건에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냉장 온도에서도 사멸하나요? 여러분 냉장고 안에 넣어놓으면 사멸하진 않아요. 냉장고 온도에서는 생존은 합니다. 또 재밌죠? 냉장고 온도에서는 생존은 해요. 그 다음에 산소가 전혀 없는 현기적인 조건에서 성장할 수는 없고요. 최적 온도는 42도씨고 25도씨 이하에서는 생육이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상온이란 조건과 공기 중이란 조건이 같이 맞물렸을 때 보통 사멸이 되고요. 냉장고 온도에서는요 생존을 해요. 오히려 냉장고 안에는 공기 여기 실내보다 우리가 보통 밖에보다 그 일반적인 공기 중보다 공기의 양이 적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데선 또 죽지 않고 생존은 해요. 자, 그다음에 산성이나 건조에서 가열에 의해 건조, 산성 다 약하고요. 가열에도 약해서요. 60도씨로서 30분 정도 가열하면 사멸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소량으로 발생하는 거 기억나시죠? 10의 3승 이하의 소량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잠복기가 어때져요? 길어지는 게 특징이었죠. 그 다음에 최적 조건에서도요. 증식 속도가 어땠어요? 느려요. 이 증식 속도가 느린 대표적인 균입니다.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거의 분해하지 못한다라는 특징이 있었죠. 그 다음에 잠복기가 긴 게 특징이었고 특이하게 위장 증상 말고도 길랑 발해 증후군을 일으켰던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도 인수공통병원균이다 보니까 이런 애완동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원인식품과 감염원 예방법 기억해 두시는데요. 특히 가장 대표적인 원인식품이요. 닭이에요. 닭고기. 그래서 닭고기로 인해서 발생했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캠필로박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캠필로박터와 관련된 내용도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의 답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6번. 해썹 시스템의 7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사전 단계에 속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7원칙을 적용하기 전에 하는 사전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라는 문제죠. 사전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거. 그럼 보기 보세요. 검증, 기록 유지, 개선 조치, 제품의 용도 확인. 당연히 사전 준비 단계는 4번이 되죠. 거의 거저주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6번의 답 4번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7원칙에 해당이 되니까요. 자, 그래서 6번의 답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 식품의 조리, 제조, 가공 중에 생성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거 2018년도에 나왔던 교육청 시험 문제예요. 그거 넣어놓은 건데요. 1번부터 보시면 아크릴아마이드. 클로렐라 제품에서 산이나 열처리 시 엽록소로 인해 생성되는 물질로 광과민성 증상을 보인다. 여러분, 우리 클로렐라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거 광과민성 물질 그럼 뭘까요? 당연히 페오포바이드죠. 페오포바이드. 아크릴아마이드는 감자 같은 탄수화물 식품을 고온으로 조리할 때 발생하는 물질이었죠. 뭐 감자튀김 같은 거 이런 것들. 자, 그 다음 2번 벤조피렌, 구워서 태운 육류, 생선에서 생성되는 발암성 물질이었습니다. 자, 답은 2번이네요. 뭐 손쉽게 찾으셨죠.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메칠알코올, 메탄올. 여러분, 메칠알코올, 메탄올은 언제 생성이 될 수가 있었어요? 이 메탄올도 중간에 생성이 될 수는 있었죠. 우리가 뭐 할 때요? 알코올 제조 시에요. 그쵸? 과일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펙틴이 알코올 발효 시에 생성되는 물질이 바로 메탄올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실주 같은데 생성이 되기 쉬웠죠. 그 다음에 식욕 등의 육색소 고정에 사용되는 아젤산 염과 반응에서 생성된 유독성 물질. 이게 바로 뭐냐면 니트로사민이죠. 니트로사민. 그럼 4번에는 니트로사민에 대한 요 설명이 또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한번 보세요. 지질 함량이 높은 식품을 가공할 때 생성이 되며 지질산화 생성물의 일종으로요. 생체 세포막 이상을 초래하고 노화를 일으키는 거 화산화물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조리, 제조, 가공 중에 생성되는 물질은요. 몇 년 전부터 해서 계속 되게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7번의 답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8번. 식품위생 검사에서 대장균을 지표균으로, 위생지표균으로 쓰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1번. 대장균의 많고 적음은요. 식품의 신선도 판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기 때문에. 2번. 대장균의 존재는 분변오염을 의미하기 때문에. 3번.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4번. 대장균은요. 비병원성이나 병원성 세균과 공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이 중에서 대장균을요, 식품의 위생지표균으로 쓰는 이유로 옳지 않은 건 몇 번이냐면 1번이죠. 1번. 왜요? 식품이 신선한지 아닌지, 초기 부패 상태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건요, 대장균을 통해서가 아니죠. 일반 세균이요. 일반 세균. 생균수 측정을 통해서 가능했었죠. 이거는. 대장균이 보통 사람과 동물의 장관에 존재하는 균이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분변 오염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분변이 직접적으로 오염된 것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간접적으로 취급이 좀 불결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대장균은 장내세균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내세균과에 있는 살모넬라라든지 이즈균 같은 이런 장관유래 식품 매개 장관계 병원균과의 관련성도 높죠. 같이 발견된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옳지 않은 건 당연히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8번의 답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번. 기생충 문제예요. 기생충 문제인데 딱 하나, 한 명으로 주어졌다 그 차이만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음 중 디필로보투리움, 라툼에 감염될 수 있는 원인식품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 뭐예요?
광절열두조충이잖아요. 광절열두조충. 자, 광절열두조충에 감염될 수 있는 원인식품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광절열두조충 그러면 이거 어패를 통해서 감염되는 기생충이잖아요. 어떤 걸 통해서 감염이 됐었을까요? 1중간은 물벼룩, 2중간이 되는 건 연어와 같은 반담수어였죠.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9번의 답은 2번인데요. 그럼 뭐 상춘낫이 당연히 뭐 채소를 통해서 감염되는 기생충일 거고요. 3번의 민물가재는 폐흡충이죠. 그 다음에 가물치는 유구가 구충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원인식품 연결하는 것, 그 중간숙주 연결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 문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숙주 연결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9번의 답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0번. 다음 인수공통 감염병의 감염 경로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결핵을 빼고요. 나머지 탄저나 브루셀라증이나 야토병은 사람에서 사람 간에 전파는 거의 보고된 사례가 없어요.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핵 제외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 있죠. 그 얘기는 없이 다 이제 동물이나 뭔가에 의해서 전파되는 그런 사례만 있어요. 자, 근데 그 중에 옳지 않은 거 찾으시면 되는데요. 1번, 결핵. 병에 걸린 소의 고기나 우유 및 유제품의 섭취에 의한 감염. 그죠? 우리가 이거 우형결핵이죠. 우형결핵균이 우리 체내에 들어올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이렇게 식품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경구감염이죠. 그 다음에 2번, 탄저. 축산업 종사자, 피혁 취급자, 수의사 등의 피부 상처를 통한 감염. 우리 경피 감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외에 탄저는 경구, 경피, 경기도 감염이 다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경피 감염은요, 피부의 상처를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였죠. 자, 그 다음에 3번 브루셀라증 하면은 우리가 파상열이라고도 하는데요. 감염병에 걸린 소, 염소, 양 등에 기생하는 진드기에 의한 감염. 여러분 브루셀라증도요. 경구, 경피, 그 다음에 경기도 감염, 흡입 전파가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피 감염을 한다고 해서 진드기에 물려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얘도 피부의 상처를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축산업에 이렇게 종사하다가 걸릴 수가 있는 거죠. 진드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어요. 여러분 진드기와 관련이 있는 거 그 밑에는 야토라든지 큐열 같은 애들이었죠. 브루셀라증은 진드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야토병, 감염된 산토끼 등에 기생하는 곤충을 매개로 해서 감염할 수 있었죠. 또 곤충, 대표적으로 진드기 이런 애들에 의해서 매개될 수 있었어요. 그 외에도 야토병도 경구나 경피도 가능했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요. 3번이요. 브루셀라. 그럼 브루셀라는 진드기에 의한 감염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얘는 경구적으로 감염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왜냐면 우유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는 대표적인 인수공통 감염병이거든요. 자, 그래서 10번에 옳지 않은 거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곰팡이 독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 찾아주세요. 옳지 않은 거예요. 1번. 곰팡이의 2차 대사산물로 비단백성의 저분자 화합물로서 항원성을 가진다. 그 다음에 2번. 열에 강해서 조리나 가공 중에 분해, 파괴되지 않고요. 식품이 잔존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3번, 미량으로도요,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 독성이 강하고 발암성 등이 있어 인체에 치명적이다. 그 다음에 4번, 곰팡이의 분포와 독소의 오염 간에는요, 지리적 연관성이 있는데 방사선 장애 같은 병변을 일으키는 푸사리움 독소류 등이 대표적이다. 여러분, 이거 옳지 않은 거 금방 찾으셨죠? 답은? 1번이야. 그쵸? 우리 배운 것 중에서 틀린 보기가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아마 이거 답 찾는 건 어렵지 않으셨을 겁니다. 자, 왜 틀렸을까요? 여러분, 곰팡이 2차 대사산물 맞죠? 그쵸? 이거 1차로 잘 바꿔서 나오는데 2차 대사산물이고 그리고 대부분이 비단백, 단백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단백성 저분자 화합물로 항원성을 가진다. 항원성이 없었죠. 항원성이 없었어요. 항원성이 없는 물질이죠. 그 다음에 열에 강해서 조리나 가공 중에 분해 파괴되지 않아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동물성 자연독과 곰팡이 독의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대부분이 비단백성 독소고 그리고 열에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가열조리에 의해서 분해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미량으로도 사람, 동물 모두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고요. 발암성이 있는 애들도 있었죠. 발암성 있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아플라톡신,
B1, M1, 그 다음에 오크라톡신 A,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지? 푸모니신, 이런 애들이 대표적이었죠.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곰팡이 분포와 독소의 오염 간에는 지리적 연관성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푸사리움 독소류 등이 대표적이다 이랬는데 방사선 장애와 같은 병변을 일으키는 여러분 방사선에 노출이 되면 골수 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서 제대로 이렇게 그 골수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무백혈구증, 백혈구의 수가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뭐의 증상하고 되게 비슷해요. 식중독성 무백혈구증이요. 여러분 식중독성 무백혈구증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식중독성 무백혈구증을 일으키는 독소를 만드는 곰팡이는 푸사리움 속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이 푸사리움 속이 이 식중독성 무백혈구증을 일으키는 푸사리움 속이 특히 어느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지 기억나세요? 춥고 강설량이 많은 시베리아요. 그래서 거의 요즘에 그래서 이거 식중독성 무백혈구증은 시베리아의 풍토병으로도 알려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만큼 그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리적인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번에 옳지 않은 거 1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곰팡이 독의 특징도 다시 한번 확인해 두세요. 다 있었던 건데 4번만 지금 추가로 하나 더 넣어놓은 것 뿐이죠. 그래서 이건 답을 충분히 아주 손쉽게 찾아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11번의 답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식물성 자연식품에서 유래한 화학적 유해 요소와 엄청 길게 말했지만 식물성 자연독과 이렇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식물성 자연독과 원인 식품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 왜냐면 여러분 식물성 자연독도요. 원래 뭐예요? 화학물질이잖아요. 그래서 화학적 유해 요소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식물성 자연독하고요. 원인 식품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 문제는 간단해요. 근데 이런 간단한 유해 문제가 꽤 많이 나오는 형태죠. 뭐 작년 경기도 시험 문제에서도 나오는 아주 흔한 문제입니다. 자,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것 찾아라 그랬죠? 답은 3번이죠. 지니그린, 파슬리 이게 틀렸죠. 여러분 1번부터 보세요. 하나노민, 부순나무. 그래서 슈키민, 그 다음에 하나노민, 이거 부순나무에 있는 독성분이죠. 자, 그 다음에 사이카신, 이거 소철에 들어있는 발암성 물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에는 하이어사이아민, 미치광이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미치광이풀, 가시동말 풀에 들어있던 독성분이었죠. 그래서 하이어사이아민도 있고 아트로핀 뭐 이런 애들이 있었습니다. 다 뭐예요? 알칼로이드 성분이었죠. 그럼 3번은 이거 왜 틀렸을까요? 시니그린? 여러분 이 시니그린은요 함황배당체예요. 함황배당체. 그럼 함황배당제 특유의 그 황 냄새가 나요. 그럼 보통 이게 어디 들어있느냐? 톡 쏘는 맛. 겨자요. 겨자 같은데. 겨자, 꽃, 양배추, 고추냉이 이런 데 들어있는 독성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꽃, 양배추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겨자, 고추냉이 이런 데에 들어있어요. 그 특유의 향 있잖아요. 그 특유의 향, 톡 쏘는 그런 향이 느껴지는 그런 데 주로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함황 배당체를 다량 섭취했을 때 어디 문제를 일으켰어요? 갑상선이요. 갑상선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었죠. 그럼 파슬리에 그럼 들어있는 건 다른 거란 소리네요. 파슬리라든지 샐러리 이런 데도 독성분이 들어있어요. 뭐 되게 다량 들어있는 건 아닌데 파슬리, 샐러리, 방풍나물 우리 다 먹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데도 독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미리스티신이었죠. 되게 우리가 막 무슨 우리 그 먹고 금방 죽을 것처럼 큰 증상은 이렇게 많이 함유되어 있진 않아요. 이게 정말 많이 함유되어 있진 않지만 들어는 있단 말이죠. 함유는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조금 보기로 잘 안 나왔던 걸 넣어놓은 것뿐입니다. 근데 솔직히 뭐 하이어사이아민, 사이카신, 하이어사이아민, 뭐 하나노민 이런 애들은 보기로 좀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다.
딱 하나, 3번만 빼고 다 보기로 잘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답을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식품과 독성분 연결하는 건요, 기본 중에 기본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2번의 답 3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13번. 식품위생법령상의 위해평가 과정 중 위험성 결정 과정에 해당이 되는 거. 이거 또 나왔네. 위험성 결정 과정. 위해평가. 우리가 위해평가는 4단계로 나눠지죠. 위험성 확인 단계, 위험성 결정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 노출량. 그 다음에 마지막이 위해도를 결정하는 단계. 이렇게 나눠지죠. 위해도 설정하는 단계.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뭐 이거는 되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문제니까 구분하는 연습하셔야 돼요. 그럼 제일 먼저가 위험성을 확인하는 단계잖아요. 이 성분이 어떤 독성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물질이 뭔지, 이 물질의 뭐 물리적 화학성 특성이라든지 독성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는 단계가 위험성 확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위험성을 결정하는 거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지를 파악을 해서 인체 안전 기준 ADI 기억나시죠? ADI. 솔직히 말하면 ADI, 인체 안전 기준을 설정하는 단계. 그게 바로 위험성 결정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세 번째가 당연히 노출량을 결정하는 단계고요. 마지막 전체를 확인을 해가지고 위해도를 결정하는 단계가 가장 마지막이죠. 자, 그럼 이제 보기 한번 보실래요? 1번, 위해 요소가 인체에 노출된 양을 산출한다. 여러분 당연히 이거는 인체에 노출된 양을 산출하는 건 노출량 결정 단계죠. 그 다음에 2번, 위해 요소의 인체 용적 개수 산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건 없었고 3번, 위해 요소의 인체 내 독성을 확인한다. 인체에 어떤 독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 이거 위험성 확인 단계였잖아요. 위험성 확인 단계. 자, 그 다음에 4번, 위해 요소의 인체 노출 허용량을 산출하는 단계. 그래서 인체 노출 허용량 ADI 같은 인체 안전 기준 있죠? 이런 거를 설정하는 단계가 바로 위험성 결정 단계였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3번의 답 4번이 되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뒤에서 위해평가를 되게 자세히 공부를 했지만 이게 식품위생법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법규에서도 간단히 보고 넘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 법규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실어놨는데요.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 잠깐 보실까요? 자, 이 페이지에 보면 위해평가와 관련된 법규가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있어요. 자, 그래서 식품위생법에도 있고 시행령에도 있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시행령에는 위해평가의 대상, 그 다음에 위해평가 시에 평가해야 될 위해 요소, 그리고 그 다음에 단계와 관련된 설명이 바로 시행령 제4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1항부터 보세요. 1항에서는 뭐냐면 평가 대상이요. 위해평가 대상. 보통 여러분 이 위해평가 대상이 되는 건 뭐냐면은요. 이로 보세요.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서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진열을 금지한 식품 등 이렇게 되어 있죠.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다 포함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국내 연구라든지 검사기관에서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원료 또는 성분이 검출된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소비자 단체라든지 식품 관련 학회가 위해평가를 요청한 식품 등. 그 다음에 4호. 새로운 원료, 성분 또는 기술을 사용해서요. 생산, 제조, 조합됐거나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나 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식품 등 이런 것들이 바로 위해평가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위해평가를 할 때 그럼 뭘 평가할 거냐? 평가 요소들이 있겠죠. 자, 평가해야 될 위해 요소 2항에 있습니다. 첫 번째, 잔류농약, 중금속, 식품 첨가물, 잔류, 동물용 의약품 같은 화학적 요인들. 그 다음에 2호 보세요. 식품 등의 형태 및 이물 등 물리적인 요인. 그 다음에 3호 보세요. 식중독, 유발, 세균 등의 미생물학적인 요인. 얘네들이 그래서 평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나세요? 화학적 위해평가, 미생물학적 위해평가 이런 말을 썼었잖아요.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3항에 있는 게 바로 위해평가의 순서죠. 그래서 위해평가의 순서, 지금 거기 보기 나와 있는 거 거의 그대로 이렇게 옮겨놓은 거라 보시면 돼요. 알고 보면. 그래서 거기 보세요. 위해 요소의 인체 내 독성을 확인하는 위험성 확인 과정. 그 다음에 인체에 노출 허용량을 산출하는 위험성 결정 과정. 그 다음에 위해 요소의 인체 노출된 양을 산출하는 노출 평가 과정. 그 다음에 위험성 확인, 위험성 결정, 노출 평가 과정의 결과를 종합해서요. 해당 식품 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위해도 결정 과정. 이렇게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알고 보면 그 보기에 있는 게 그 법규에 있는 내용 그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요 위해 평가 과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번의 답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3번의 답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4번. 다음 살균 소독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여러분 살균 소독제와 관련된 문제도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자, 1번. 알코올은 결핵균, 사상균에 강한 살균 작용을 보이나 포저와 다수의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적다. 여러분 알코올, 에탄올 우리 지금 요즘 흔하게 쓰고 있죠. 흔하게 쓰고 있는 이유는 바이러스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알코올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세균, 일반적인 세균들의 영양 세포라든지 그다음에 결핵균, 다수의 바이러스에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포자라든지 사상균, 포자, 사상균 이런 애는 효과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곰팡이 생긴 데 열심히 뿌려봐도 잘 효과가 없어요. 자, 그래서 포자와 사상균에는 효과가 좀 적은 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번. 요오드는 염소보다 침투성이 높고 살균력은 강하나 포자, 결핵, 바이러스는 효과가 없다. 여러분 요오드가요 염소보다 침투력도 좋고 살균력도 좋았잖아요. 그래서 얘는 포자, 결핵균, 바이러스에 다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승홍은 균의 효소 등의 고분자 물질에 SH기와 반응해서요. 그것을 변성시켜 살균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 효소의 주성분이 뭐냐면 단백질이거든요. 효소의 주성분인 단백질에 붙어있는 SH기하고 반응을 해서요. 단백질 변성을 통해 가지고 살균 작용을 했었죠. 자, 그래서 옳은 거 찾아라 3번이 되네요. 4번은 그럼 왜 틀렸을까요? 여러분 크레졸 기억나시죠? 크레졸, 석탄산 같은 방향족 화합물들입니다. 이런 방향족 화합물들은요. 단백질 변성 작용에 의해서 뭐 당연히 그 세포막 손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이 크레졸은 석탄산에 비해 2배의 효과가 있으며 일반 세균, 진균에는 유효하나 결핵균,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떨어진다. 여러분 일반 세균에도 효과가 있고 결핵균에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세균, 결핵균, 진균 이런 애는 효과가 좋은데요. 바이러스나 포자는 효과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옳은 것 찾아라 그랬으니까 제대로 된 건 3번이 되네요. 그래서 14번의 답 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유해 중금속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 찾아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면 또 이 15분 문제도요. 어디서 이렇게 좀 봤던 보기도 비슷한 것도 나오고 아닌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골라내야 되는데요. 자,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금속의 축정량이 세포의 사멸에 가져오는 농도를 위험 농도 또는 임계 농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대부분의 중금속은요. 햄 단백질의 대사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중금속 중에 빈혈 증상을 보이게 하는 애들이 은근히 많은 거 아시죠? 비소도 빈혈, 납도 빈혈, 은근히 빈혈 가져오는 애들이 꽤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무기 중금속은 장관에서 극히 흡수가 어려우며 유기금속은 흡수되기 쉬우며 거의 정량적으로 흡수가 된다. 그 다음에 4번. 메칠수은의 표적 장기는 중추신경계고요. 사람의 전신에서 생물학적 반감기는 70일 정도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거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럼 우선 보세요. 메칠수은의 표적 장기 어디였어요? 중추신경계였죠. 그래서 지용성이라서요. 체내 들어와가지고 어디에요?
중추신경 조직에 축적된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우리 그 생물학적 반감기 비교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물학적 반감기가 제일 긴 게 왜 카드뮴이었잖아요. 그에 비해서 이 카드뮴은 사람이 신장이 축적되었을 때 거의 17.6년, 수십 년을 간다면 의외로 며칠 수는 반감기가요 70일밖에 안 됐었죠. 그래서 이거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무기중금속, 여러분 무기물은요 우리 체내에서 잘 흡수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양소도 잘 흡수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잘 흡수되는 건 유기물, 그래서 유기금속들이에요. 그래서 유기금속들이 훨씬 잘 흡수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특히 그래서 수은 중에서 메칠수은이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얘가 유기수은의 대표적인 예였잖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대부분의 중금속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햄, 단백질, 대사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 틀린 거 몇 번이냐면 1번이요. 1번.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포의 사멸을 갖고 오는 건요. 치사농도라고 그래요.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치사농도. 보통 임계농도, 위험농도라는 건 어떤 반응이 오기 시작하는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5번의 답은 1번인데요.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에 있어요.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 3페이지에 보면 유해 중금속에 대해서 일반적인 특징, 독성, 흡수와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반감기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놨는데요. 이거 우리 예전에 이론 시간에도 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시간에도 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다 이제 거기 농도와 관련된 정의를 더 추가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박스 한번 보실래요? 추가된 내용 중에 박스에 보시면은 바람직하지 않는 생체 기능을 초래하는 그 농도를 가지고 임계농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문제가 안 되다가 어떤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농도 있죠? 그걸 가지고 임계농도,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임계농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세포의 사멸을 가져오는 농도가 치사농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다 있었던 것들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두세요. 자, 그래서 15번의 답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식품의 제조, 가공시설의 위생관리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은 거 찾아와 주세요. 자, 위생관리와 관련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경사가 지면 미끄러짐 등의 안전 위험이 있으므로 경사가 없도록 한다. 여러분, 그 바닥에 경사 없으면 큰일 난다 그랬죠. 물이 안 빠져요. 그래서 바닥에는 적절한 경사가 있어야 됐었죠. 왜요? 배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물이 잘 빠지게 하기 위해서 바닥엔 적절한 경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2번. 식품의 원재료 입구와 최종 제품의 출구는 같은 방향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 원재료라는 건 여러 가지 흙도 묻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묻어 있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은 보통 원료 입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일반 작업구역, 오염구역과 비오염구역으로 나눴을 때 그 오염구역에 해당이 돼요. 얘네를 다루는 것은 오염구역. 하지만 여러분 최종 제품이요. 여러분 최종 제품 완벽하게 깔끔하게 나온 거잖아요. 얘는 비오염구역에서 작업해야 되는 애예요. 그러니까 오염구역과 비오염구역이니까 완전 입구가 달라야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청정도가 높은 지역을 가장 큰 양압으로. 그럼 청정도가 높은 청결구역은 압력을 높여주고요. 자, 그 다음에 청정도가 낮아질수록, 그럼 오염지역으로 갈수록 압력을 낮춰줬대요. 그럼 이거 맞는 말일까요? 당연히 맞죠. 우리가 항상 자연 법칙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공기가 흘러가다 보니까 청결구역에서 오염구역으로 공기가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럼 절대 이렇게 거꾸로 가서는 안 돼요. 오염구역에 있던 공기가 청결구역으로 가면은요, 교차 오염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공기의 흐름은, 그다음에 물의 흐름이라든지 공기의 흐름은 항상 청결구역에서 오염구역으로 흐르도록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럼 제대로 설계된 거 3번이네요. 그럼 4번은 왜 틀렸을까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위생비닐 장갑은 파손되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아니요. 다른 것들을 또 다른 원재료나 식재료를 다룰 적에는 또 교체를 해줘야 되죠. 자, 16번에 옳은 것은 3번이 됩니다. 자, 16번의 답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4번. 그리고 솔직히 작업장에서 위생 비닐 장갑은요, 잘 사용하는 걸 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 뭐가 돼요, 여러분? 집에서도 써봤죠? 비닐장갑. 금방 구멍이 나고 금방 새기 때문에 절대 사용을 권장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런 위생장갑을 사용한다면 락텍스 정도나 아니면은 그냥 일반 고무장갑을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어요. 자, 16번에 옳은 거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7번.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감염병 중 병원체가 세균인 경고 감염병은 그랬습니다. 그럼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3급 법정 감염병이죠. 3급 법정 감염병 중에서 병원체가 세균이고요. 그 다음에 경고 감염병에 해당되는 걸 찾아라 라고 했는데요. 우선 보기에서 보세요. 디프테리아, 성홍열, 유비죠? 비브리오, 폐혈증. 이 중에서요. 3급 법정 감염병인 건 유비저와 비브리오 폐혈증밖에 없고요. 그 중에서 경고 감염병이 될 수 있는 건 비브리오 폐혈증이죠. 그리고 이거 세균성입니다. 자, 17번의 답은 4번인데요. 여러분 이 디프테리아는 1급이었죠. 1급. 그 다음에 성홍열 2급이었어요. 그리고 둘 다 세균성 경고 감염병이요. 그 다음에 유비저는 3급 법정 감염병이죠. 근데 얘는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병원체 뭐였어요? 세균이요. 자, 17번의 답 4번이 되죠. 그래서 이건 세 가지를 묶어서 낸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18번. 포자를 형성하는 바실러스 속의 내열성균을 완전히 살균하기 위해서 100도씨에서 일정 기간 간격으로 반복해서 멸균하는 살균법 그랬습니다. 그럼 포자를 사멸시킬 수 있는 방법이네요. 자, 포자를 사멸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100도씨에서 일정 시간 간격으로 반복을 한대요. 우리 몇 회 반복하겠어요? 3회 반복하겠죠. 그래서 100도씨에서 30분 가열하고 하루 방치했다가 또다시 가열하고 이렇게 반복 가열해서 포자까지 사멸하는 방법. 그럼 당연히 간헐 멸균이죠. 자, 그래서 18번의 답 3번이 됩니다. 자, 건열 멸균 같은 경우는 뭐 160에서 170도씨에서 뭐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사멸하면 얘도 포자를 사멸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얘는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죠. 자, 그리고 그다음에 온도도 한 160에서 170도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보면 가압증기 멸균. 이거 뭘까요? 고압증기 멸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가압증기 멸균, 고압증기 멸균. 얘는 100도가 아니라 121도씨에서 15분 내지 20분간 가열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18번의 답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열살균은 시간, 온도, 대상 이런 것들을 기억해두는 게 기본이었죠. 자, 다음 19번. 다음 다이옥신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 찾아주세요. 라고 했네요. 자, 그럼 1번부터 보실까요? 예전에 경기도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자, 1번. 다이옥신은 플라스틱, 종이 등을 태울 때 발생하는 난분리성, 난분해성 물질이다. 자, 그래서 이거 기억나세요? 증기압이 낮았죠? 증기압이 낮았어요. 자, 그래서 이 다이옥신은 증기압이 낮아가지고요. 토양이라든지 아니면 공기 중에 먼지라든지 이런 데 흡착이 되면 잘 분리가 되질 않았어요. 난분리성. 분리가 잘 안 되고요. 난분해성 물질이에요. 분해도 잘 안 되는 게 문제죠.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건 난분해성이죠. 왜냐면 분해가 안 되면 잔류를 하게 되고 이렇게 잔류하게 되는 애들은 먹이 연쇄에 의한 축적 현상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 2번. 다이옥신은 강력한 발암성 물질로 지상에 존재하는 물질 중 가장 맹독성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여러 가지 다이옥신 이성체 중 이성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가장 맹독성인 건 2378TCDD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사람의 다이옥신 노출은요, 호흡보다는 음식을 통해서 발생을 한다. 그래서 우리 다이옥신 하면 뭔가 태울 때 보통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보통 태울 때 발생을 하기 때문에 특히 유기염소유기 물질을 소각할 때 잘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라고 착각하기 쉽냐면 호흡을 통해서 들어온다 이렇게 착각하기 쉽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잔류성 때문에요. 축적되어서 음식물을 통해 들어오는 양이 훨씬 더 많다라고 했었죠. 자, 4번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다이옥신 이성체 중에 가장 독성 강한 거 2378TCDD죠. 그럼 틀린 거 몇 번이에요? 2번이죠. 2번. 가장 맹독성이다. 이게 틀렸어요. 왜요? 우리 그 LDOC 비교했던 표 기억나세요? 그 LDOC 표, 그 다이옥신 들어가 있던 표도 있었거든요. 다이옥신보다 위에 있었던 애가 있어요. 독성이 더 강한 거. 보툴리누스 독소요. 보툴리누스 독소가 더 위에 있었죠. 독성이 더 강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맹독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독성이 강한 물질 중에 하나긴 합니다. 하지만 가장 맹독성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19번에 옳지 않은 거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이옥신도 그거 기억나세요? 내분비 교란 물질이었던 거? 그쵸? 얘도 내분비 교란 물질이었어요. 촉발작용에 의해서 내분비를 교란하는 물질이었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나누렸던 프린트 3페이지에 다이옥신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봐 두세요. 다시 한번 확인해 두세요. 자, 그래서 19번에 옳지 않은 거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 다음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옳은 거 찾아주세요. 가장 옳은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도 잘 읽어야 돼요. 보기를. 자, 1번. 식품위생법 제48조에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의 관련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2번,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업소의 신규 교육훈련은요, 종업원의 경우 4시간 이내로 규정한다. 그 다음에 3번, 영업자 및 종업원이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그 다음에 4번, 개선 조치는요, 해석 관리 계획의 유효성과 실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문제가 나올 때가 제일 헷갈려요. 왜냐하면 전반적인 종합적으로 모든 걸 다 알아야지만 답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중에서 가장 옳은 건 몇 번일까요? 1번이요. 1번 찾았으면 제대로 찾았어요. 여러분 그 식품위생법 제48조에 왜 해석에 관련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제48조 모든 애들이 다 해당해요. 제48조 그다음에 제48조의 2부터 5까지 다요. 48조와 관련된 건 다 해석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우리 교재에 다 있었던 것들이죠. 그럼 2번부터 틀린 것 한번 찾아보실래요? 우리 신규 교육훈련 기억나세요? 자, 신규 교육훈련은 영업자하고 종업원이 달라요. 그렇죠? 영업자는 몇 시간요? 2시간 이내에. 그 다음에 종업원은요? 종업원은 몇 시간 이내였어요? 16시간 이내예요. 여러분 종업원 중에 누가 있어요? 팀장이 있죠? 팀장이 있기 때문에 팀장 포함한 종업원들은 다 16시간 이내입니다. 그래서 팀장 16시간, 일반 기타 종업원 4시간. 그래가지고 총 16시간 이내. 그래서 오늘 나열했던 프린트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64조에 쫓아보세요. 사망. 그럼 사망이 뭐예요? 우리 동그라미 3번을 가지고 사망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죠? 사망. 거기 사망 보세요. 사망의 1호 보세요. 1호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신규 교육훈련은 영업자의 경우 2시간 이내, 종업원의 경우 16시간 이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팀장도 종업원이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말할 때 그냥 종업원, 토탈에서 그냥 종업원이라고 할 때는 16시간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팀장 따로, 기타 종업원 따로 이렇게 하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왜 틀렸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육훈련 안 받았다고 인증 취소 안 돼요. 뒷장 넘겨보세요. 거기 보시면 교육훈련을 안 받으면 시정명령이 주어집니다. 시정명령 4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교육훈련처럼 이렇게 가벼운 걸 안 했을 적에는 인증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시정명령이 내려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시정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딱 네 가지밖에 없어요. 이 4가지를 빼고는 다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이 떨어지는 경우 다시 한번 묶어서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번에 유효성 실행, 관리계획의 유효성과 실행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건 검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검증입니다. 검증. 자, 그래서 20번에 제대로 된 건 1번밖에 없죠. 그래서 20번에다 1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1회 모의고사는 알고 보면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있지만 전혀 우리가 공부하지 않은 것들이 나온 건 없어요. 다 우리가 그 공부한 데서 나오긴 나왔고 웬만한 거는 우리가 공부한 내에서 거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거의 다였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가장 억지로 찾으면 한 문제 정도. 근데 만약에 내가 3문제까지도 헷갈렸다 그러면은 조금 더 공부를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고요. 틀린 문제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